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진입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은 작게는 4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분석만 가지고 정책론에서만 해도 4문제는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 그냥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 정책 분석의 유형을 3P 분석이라고 해서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과정 분석은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산출 분석 또는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이행 분석은 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3P 분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3P 분석. 그래서 이게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과정 분석은 절차에 대한 분석, 과정 분석, 이런 절차, 그 프로세스를 절차에 대한 분석이고, 그다음에 산출 또는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과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서 상세 내용을 아래 설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 분석이 나와 있죠.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과정은 정책을, 이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걸로써 과정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계획이나 형성 과정 또는 절차에 대한 분석, 앞에 나와 있는 절차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과정 분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분석, 그래서 과정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내용 쭉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크게 아래는 배경 지식으로 보고 참고 자료로 보시고, 어쨌든 과정 분석 프로세스는 계획, 절차, 또 그런가 하면은 형성 과정, 정책의 형성 과정에 어떤 계획, 절차,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건데, 소위 이해관계 집단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라는 것도 이 반영이 되는, 여기 4번에다 아직은 출제가 덜 되어서 이게 보시면 자꾸 내려갔군요. 자, 여기 보면 과정 분석은 소위 이런 이익 집단들, 정치 집단이나 정부 같은 어떤 여기만 쓰겠습니다.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 형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마다 어떤 집단이 주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역시 프로세스 아날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산출 분석, 산물 분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산출 분석, 산물 분석. 자, 이 산출 분석이라는 것은 산물 분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물 분석이라고, 아마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이 산물 분석이라고 쓴 이래로 이렇게 산물 분석이란 말도 많이 기출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산물 분석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래서 산물 분석이라고는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내용 분석이다라고 해서 저희 산출 분석은 초점을 선택행위에 두는 내용 분석이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자로 선택했느냐, 무엇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느냐, 선택했느냐, 무슨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삼기로 선택했느냐, 선택에 초점을 두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산출 분석, 산물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상대한 내용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이행 분석입니다. 이행 분석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미리 앞에도 봤죠. 이행 분석, 퍼포먼스 아날리시스에서 이행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행 분석이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여기 평가 분석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성과에 관련된 평가 분석이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이 성과를 뭘로 성과를 파악하느냐, 효과성으로 파악하느냐, 효율성으로 파악하느냐, 공평성으로 파악하느냐,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로 파악하느냐 등등등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어떠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에 관련된 분석은 이행 분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이다 해서 평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면 먼저라고 표현했지만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이행 분석, 크게 3개의 기본 토론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 분석으로서는 뭐니보다도 여기 나오는 산출 분석이 주로 나옵니다. 산출 분석은 보통 우리가 길버트와 스펙트 주장에 의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기로 하였느냐, 무엇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느냐, 그리고 누가 전달이라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느냐, 이 4가지를 핵심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길버트와 스펙트가 걸쳐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느냐? 제공하기로 하였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떻게 조달하느냐? 어떻게 조달하느냐? 전달 업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누가 관리 책임을 맡느냐? 관리 책임, 사회복지에서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전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달 딜리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누가 서비스의 전달과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느냐라는 것을 전달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할당, 급여, 재원, 전달이란 말로 표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먼저 할당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는 할당에 대한 이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위의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보시면 이게 할당체계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할당체계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앞에 나온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하였느냐라는 걸로써 운영 원칙에는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교재에 바로 보편주의 운영 이념과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양자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밑에 있는 비교표 나와 있지요. 비교표 가지고 선별주의 운영 이념과 그래서 선별주의 운영 이념과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가지고 장단점 같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은 언제나 나는 아니지만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로서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고 대상 범위는 분명히 그 전혀 차이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주의 운영 이념으로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로 않겠지만 차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편성, 평등성, 접근성 이런 것은 높겠지만은 그러나 소위 효과성이나 효율성, 소위 목표에 대한 집중도 같은 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한다면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보는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목표나 대상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같은 이런 그 목표 효율성 같은 건 대단히 높게 나타나겠지만 기여한 사람과 기여한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공하는 보편주의에 비해서는 소위 보편성은, 공평성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에게만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기여한, 보험료를 낸 이런 사람들은 제공하고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공평성이나 보편성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단점들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이념은 다 아시는 것이고 장점보다는 단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시험 공부에는 아마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대상자 선정 기준인데 대상자 선정 기준. 먼저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모든 정책이 이렇게 대상자 선정 기준을 4가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귀속적 욕구, 도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리하기로 하고 귀속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귀속적 욕구라고 할 적에는 일정 조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자로 해야 된다. 일정 조건 구비한 누구나 다 대상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규범적 판단에 의한 범주적 할당이다. 범주적은 누구나 모두 대상자로 선정된다. 범주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규칙 또는 기준을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정 조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 기준에 의한 범주적 할당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유적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국가나 사유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 국가나 사유에 대하여 기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런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포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기준에 의한 범주적 할당 기준이다.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여도가 있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서 보상 차원에서 저기 보상 차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범주적 할당 기준이야. 또 다른 말로 온다면 형평성 기준에 의한 형평성 기준에 따른 범주적 할당 기준이다. 범주적 할당 기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단적 차등이 있는데 진단적 차등이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여 판별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할당 기준이 되겠는데 전문가의 기술에 의한 그래서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준에 의한 개별적 할당 기준이다.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할당 기준입니다. 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선별된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개별적 할당 기준이다. 그래서 전문적 기준에 의한 또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개별적 할당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할 적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자산조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제적 여건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경제적 기준에 의한 개별적 할당 기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쭉 보시면서 경제적 여건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개별적 할당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는 넘어갔지만 위로 올라가서 도표를 보시면 귀속적 욕구에 가면 가까울수록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 반영된 대상자 선정 기준이고 아래로 내려와서 보상, 진단, 자산조사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는 선별주의 운영 이념에 입각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 할 수 있고 또 앞에서 배운 것을 같이 반영해 본다면 귀속적 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렌스키의 분류로 본다면 제도적 모형에서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녀적 모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양쪽을 극대화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내용 분석을 해보면 급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여기 급부가 나와 있죠. 급부라고 해서 프로비전, 사실 이것은 제공이죠.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무엇을. 그야말로 우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건데 그 뭔가가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는 주로 현물로 필요한 것으로 제공을 했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다 높은 효율성 그럼 또 다른 어떠한 자기 선택권이라고는 민주성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금급여가 되겠고 오늘날에는 그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역 형태로 바우처라고 하는 증서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거에는 현물도 현금도 바우처도 있지만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행사할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다양한 이런 급여 또는 급부라고 하는 제공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가지로 여기 테렐은 재화, 현금, 상환권, 세액공제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와 바우처 또 부수적으로 기회, 권력 등을 대표적인 출제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때에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와 바우처 3가지를 비교해서 하나의 문제로 내는 경향이 보편적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같이 해봤습니다.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물급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도 높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집합, 공동체 가치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고개를 납득이 가게끔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선호도도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정치적 효율성도 높고 또 행정적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국가 정책, 정당 간 파워 게임 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도출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본래 정치라고 하는 말은 좁은 의미는 국정 운영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이렇게 국정 운영에 관련된 정치관으로 활동이라고 좁은 의미로 설명하지만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갈등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분들과 같이 있을 때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그들의 사이를 잘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저 친구는 정치적이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정치적이라는 것은 합의를 참 잘 도출을 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선호도가 높다든지 정치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합의를 참 도출하기 쉽다. 그래서 맞아 저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필요하지 라는 합의를 도출하기 쉽다는 것을 정치적 선호도, 행정적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역시 마찬가지로 납세자들과 민원인들과 행정 전문가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쉽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텔레뱅킹이나 현금급여를 주는 것보다 확실히 돈이 들어도 바리바리 틀어오고 싫고 아니면 더 노력이 들고 쓸데없이 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줄쭉 서서 연탄을 날려도 이렇게 현물급여로 쓰는 것이 정치적 선호도, 행정적 선호도가 높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텔레뱅킹 오면 얼마나 돈도 안 들고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8톤 트럭 대절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점에서 투입 비용 대비 산출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단일 품목을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품목을 조금씩 구매할 때보다 훨씬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현물급여는 단일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보다 적은 비용 또는 같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보면 자기 선택권이 제한된다. 자기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걸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여기 나오는 현물급여의 단점을 현금급여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 높죠.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있고 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티그마도 제거할 수 있고 현금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이가 좋은 매장에 가서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택권을 다른 말로 소비자 주권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서 거기에 보면 스티그마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운영 효율성이 높다. 또 수급자의 선택의 폭이 높다. 이걸 이제 소비자 주권, 자기 선택권, 소비자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오히려 떨어진다. 왜냐하면 목적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그것을 법률적이나 횡령이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서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정책 효율성도 떨어지고 납세자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여기 나오는 낭비 가능성이 높다. 달성에 또 목표율성이 낮다. 여기 나오죠. 정책 목표 달성에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급여를 가지고 어느 것이 현금급여이고 어느 것이 현물급여인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구별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우처. 우리가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증서,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적 형태의 이 급여를 말합니다. 그 때문에 현금급여가 아닌 것은 보통 총칭해서 현물급여라고 하는데 현물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그 급여가 바로 바우처, 증서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현물급여의 일종이면서 현물급여의 일종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사용토록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물급여이면서도 단점이 뭐예요? 현물급여 단점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스티그마가 발생한다. 자기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런 단점을 현금급여처럼 쓰도록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급여처럼 쓰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적 범위, 계획된 목적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급여입니다.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이면서도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현금급여의 단점인 목적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을 제한한, 다시 말해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우처가 되겠어요. 우리가 바우처 대표적으로 들어본다면 바우처 보면 임신, 출산, 진료비. 그건 임신, 출산에 관련된 목적 용도로만 쓰는 것이지 현금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식당에 식비로 낸다든지 아니면 술값으로 낸다든지 그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겠지만 문상. 문상은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가치를 가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현금처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소위 문화상품권이라 해서 문방구 등에 또는 서점이나 이런 등등에서 한정된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현금급여처럼 쓰도록 하면서도 현금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이 바우처가 되겠어요. 바우처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 바우처와 같은 것은 보통 누구에게 제공해? 이것은 이 바우처는 누구에게 주냐면 서비스 수요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현금급여와 같은 의료 보조기 지급과 같은 것도 현금급여처럼 이렇게 증서를 주는데 그것도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 바로 공급자에게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를 가져만 갈 것이고 돈은 바로 그 공급자인 의료기 상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우처는 누구에게 줘? 클라이언트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소유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고, 바로 이 선택권을 가진, 자기 선택권을 가진 바로 클라이언트를 자기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급자의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늘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경쟁 강화, 서비스의 품질 강화, 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같은 이런 장점들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오늘날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기회, 권력 다양한 이런 제공되는 급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 바우처의 이용 범위가 자꾸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회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회라고 하는 건 주로 기회라고 하는 교육 영역과 고용 부분의 영역에서 고용 부분의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급여입니다. 기회. 특히 우리가 교육의 기회, 또 근로의 기회, 교육의 기회와 같은 경우는 헌법 제31조 1항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의 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아동복지에 의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회 아동복지 정책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무리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복지나 의료 혜택에 있어서 누구나 다른 애들이나 다름없이 똑같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특히 교육 분야, 또 그러면 고용 분야에서, 고용 분야, 노동시장에서도 기회라고 하는 급여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소위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직접 취업시키라고 말은 명하지는 못하지만은, 만약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만약에 어떤 나이 같은 사람도 취업을 한다면 그에 대하여 국가가 소위 그로 인하여 들게 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회라고 하는 급여의 사용의 기회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는 주로 교육이나 쭉 내죠 고용과 교육의 영역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급여의 종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 그리고 권력도 있다. 권력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취약자, 노인 복지 정책이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쓸 적에
그들에게 만약에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과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 장애인이나 노인의 참여 비중이나 참여자의 그 소위 투표권에 대한 가치를 달리함으로써 가능하면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이런 그 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급여를 준 거다? 권력이라고 하는 급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뭐 여기 재정론과 같은 영역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를 가지고 이 재원, 그래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공공재원, 좀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공공재원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재원이 이렇게 세 가지, 줄이 잘못 꺼졌군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일반 예산이라는 건 조세, 또 조세도 아니면서 조세처럼 이렇게 인정해주는, 판례에 의해서 조세처럼 인정해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조세. 그래서 사회보험료가 있고 또 소득공제와 같은 개념으로 해용되는 조세비용, 조세지출. 이 세 가지는 공공재원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특히 이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하여 중요한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이 특징을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재원이다. 민간재원에 보면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복지재원, 또 공공모금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된 것은 이용자 부담금. 우리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많이 법률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사용자 부담금이나 이용자 부담금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은 민간재원이다. 또 그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공동모금 또한 당연히 민간재원에 해당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민간 부문이 이끌어가는 이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재원이라는 걸 꼭 봐주시되 출자는 여기 사용자 부담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예산 특징 보시고 또 쭉 넘어갑니다. 다음에 조세 비용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세 의정과 전부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바로 이 사회보험료. 사회보장 성격의 조세라고,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범죄로는 보지 않았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면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 노사정 3자 부담의 원칙인 것처럼 그렇지만 노사정 3자 부담이지만 여기 뭐 같이 적어놨지요? 사회보험의 재원은 노사정 3자 부담이지만 주로 보험료로 충당된다. 즉 사회보장성 조세인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제론 아니면 뒤에는 사회보장론을 저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법제론 올 때 또 한 번 복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료 간 조세와 사회보험료, 조세와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출제 비중은 0.5 이하의 수준에 있다 해서 출제된 적은 있으나 제가 굳이 설명면서까지 시간 보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재원을 보시면 민간재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에게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은 사용자 부담 또는 이용자 부담이라고 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금은 주로 의료보장 쪽에서 의료보장,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하물며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이라는 의료급여 영역에서 강조되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낙인감을 스티그마를 줄 수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사용자 부담금, 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존재 가치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는 비용은 본인 일부 부담금은 그렇게 미미할지 모르나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커서 거기 보면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킨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높임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오히려 억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해서 민간 재원 많은 종류도 보지만
그중에서 본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이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에 대해서 액센트를 두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복지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전달체계입니다. 누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 피제공자지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게 전달 업무인데 그 핵심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누가 담당할 것이냐를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담당할 것인가? 민간 부문에서 담당할 것인가? 공공부문이 담당하더라도 공공전달 체계에서도 국가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담당할 것인가? 지방자치 제도의 지방자치기관에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 국가가 담당하면 중앙정부가 담당하면 담당할수록 전국민 대상의 일반성, 보편성 이런 것이 확보되면서 또한 접근성, 공평성 이런 것이 확대되고 또 국세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안정성, 지속성은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가 맡을 때보다 주민에 대한 접근성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 전달체계의 관점 나와 있지요. 전달체계에 보면은 여기 보면 공공복지 또 민간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있지만 누가 그 담당의 주체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주체가 되는 걸 가지고 이런 것처럼 중앙정부가 전달체계도 중앙정부가 담당할 것인가 지방정부가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 민간 부문에 담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여기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혼합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오늘 우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자치, 지방정부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으로 넘어온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행동대원은 지방자치 제도에서 이끌어가지만 실질적인 그의 소유되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혼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설사 민간 순수 소위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전달의 핵심 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이 공공부문의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민간 부문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혼합 운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에 힘입지 않고서는 현실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주체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공공부문과의 혼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역할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눠보기도 한다. 다음에 중앙정부가 맡게 되면 뭐 다양한 중요성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맡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보다 거기에 보면 평등이나 소득 재분배나 사회적 적절성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보통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 지속성 등은 높게 나타날 거예요.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중앙정부, 그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맡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으로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맡을 때보다 중앙정부가 맡게 되면 지방정부가 전달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되면 당연히 주민에 대한 접근성은 주민 욕구에 대한 반응성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주민들의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접근성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맡는다면 다 되어 있지만 역시 뭐니 해도 지방정부가 맡는다면 필요성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가 맡는다면 수급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다. 주민들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할 정도 있지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을 때보다 평등 구현이나 공평성의 구현이나 또는 안정성이나 지속성 이런 등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의 공공부문에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의 운영은 보통 혼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대원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재정 지원의 많은 비중은 중앙정부가 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로 보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만약에 민간 부문이 맡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전달의 핵심 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혼합 운영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혼합 운영에 대한 설명이 났고 순수 민간 부문이 맡을 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시험에 대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 민간 부문의 양점. 만약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업무를 민간 부문에서 장악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기가 출제될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질 높은 서비스. 왜냐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 품목에 대량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 부문이 많은다면 정부가 어쩔 수 없지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장점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이 맡을 때의 장점을 중요 표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은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그리고 집행 측면 또는 행정 측면의 원칙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구축의 원칙은 뒤에 이제 우리가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중에 구축의 원칙은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구축의 원칙. 그래서 자세한 것은 행정론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는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또 거시적인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아니면 국가 정책이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의 원칙을 하나 당연히 빼놓고 다음에 4개, 3개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행정론에서 쓸 겁니다. 여긴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4가지는 따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아무렇게나 지금 내가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음 모음의 순서에서 GGPP라고 표현을 GGPP라고 이렇게 암기해서 제가 그냥 공부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만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을 4개로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을 3개로 지읒, 치읒, 피읍의 순서로 해서 자음, 모음의 순서로 제가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3개로 묶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원칙은 당연 암기의 영역이고 이것이 암기되어야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과 그리고 행정 측면의 원칙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암기를 하시고 뒤에 있는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을 보면 미리 보신다면 그중에 6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은 똑같이 아까 GGPP에서 썼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행정 측면의 원칙. 행정 측면의 원칙도 소위 7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보면은 뒤에 있는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통합성의 원칙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제시만 했습니다만은 전달 체계, 전달의 원칙에서 특히 구축의 원칙은 반드시 전문성의 원칙 빼고 GGPP, 지읒, 치읒, 티읒으로 4개이고 4개 암기하고 3개 암기해서 나중에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과 그리고 집행 측면의 원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론에서 시간을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 비중이 작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나온다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정책 분석의 틀에서 한 챕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